가장 비싼 동네, 강남과 아까 얘기했던 반포, 원저리 이런 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아예 수도권 밖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뭐 판교나 분당, 수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보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에 잘못 건물을 매입했다가 고생하는 경우 매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아예 이 중심지에서 너무 벗어나는 쪽은 위험할 것 같고요.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물들은 그래도 좀 계속 알아봐도 좋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유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한 약 20년 가까이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을 새로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 혹은 투자 기회들 계속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 진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0억 강남 아파트가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으시냐면은 집에다 모든 걸 투자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집에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금액을 갚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은퇴할 때가 되고 나면은 사실 집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집에다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팔지 않는다면 사실 돈이 없으세요. 자산은 40억인데 당장 쓸 현금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금 받고 나서 그 자금 떨어지고 나면은 생활비가 모자라지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사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는 지역과 사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논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쓰는 돈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쓸 돈에 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신 분들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40억이 있는 똑같은 40억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집 한 채 들고 전혀 현금이 없는 사람보다는 집은 일부 자산이고 나머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특히 자기 교육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등을 다 커버하면서 자기가 삶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드맵이라는 거도 물론 사람마다 매우 다른 방식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물려받을 자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은 일단 처음에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소득, 우리 근로소득이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근로소득을 최대한 모으고 아끼고 전략하고 투자하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생긴 수익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 투자한 금액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제 근로소득보다 높아지는 그 시점 정도까지 다다른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절약과 투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가진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절약하는 금액이 사실 투자로 인한 소득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차지하겠죠.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전략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금리로 한 3.4%? 3.5%도 안 나올 텐데 1억이 1년에 35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새 전 기준으로.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사실 30만 원 절약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외식 좀 줄이고 그리고 유흥비 특히 술 먹고 이런 것들 좀 줄이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줄이는 거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의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가 1억 원어치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약이 사실 자산 형성에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생각에는요. 일단 목돈을 모아놓고
제가 모은 돈이 끊임없이 돈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돈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금리 3.5%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수익률을 그래서 5% 이상으로 만든다든가 10% 이상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니면 전략을 통해서 모은 돈이 꾸준하게 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제 자산은 계속 불어날 것이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인한 전략으로 인한 자산 형성 플러스 자산이 돈을 벌어 들어오는 속도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꽤 큰 자금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다른 투자를 시작하겠죠. 좀 더 리스키하다기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약간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 흔히 말하면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겨야 투자가 가능할 테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데 신경을 써볼 수 있겠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자산을 불려서 현금 흐름을 계속 확보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 돈을 평생 까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는 물론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여러 번 당첨된다든가 돈이 정말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해서 월급을 가지고 저는 언젠가 40이나 50이나 60이나 몇 살이 됐든 간에 제가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월급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특히 초년생들에게는 전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작가님은 부자이신가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떤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를 오래 다녔었는데 저는 채권을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채권 세일즈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주식이나 이 방향성을 특히 보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모든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먼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가장 제 생각에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더하기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본소득까지 생각하면은 꽤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었고 그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투자했던 거는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금액이 평수가 작은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었고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계속 돈이 생기고 오피스텔에서 벌리는 돈으로 이자를 갚고 부채를 일부씩 갚으면서 근로소득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오피스텔을 사고 나중에는 그게 모여서 작은 상업용 건물이 되고 그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또 월세를 받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각하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전략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돈의 일부를 줄임으로써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갖고 그 다음 투자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투자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매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오피스텔을 약 1억 천 정도에 매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그리고 부채가 꽤 있었고요. 제가 들어간 현금은 5천만 원 정도, 5천에서 6천,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20년이 넘은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조금 더 금액이 커져야 되겠지만 굳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사실 필요도 없고 지방으로 가신다면 수도권으로 가시기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천 정도면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목표라면은 그러면은 5천에서 6천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략이 먼저겠죠. 지금 시기에 투자하기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는 경제 상황 자체가 좀 잘 안 읽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의 시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되게 불안하긴 하고요. 미국은 지금 연착륙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미국은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놓은 상태가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선가 지뢰밭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사실 조금 불확실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야 좀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근데 사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갖고 망가지는 딜들이 많아지고 강남에 있는 개발하고 있었던 것들도 건물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금 조달의 문제가 좀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자체가 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긴 시간 유지되고 있어서 가격 상승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 환율 우리가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자본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 자체는 목 좋은 자리는 3%가 넘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한다면 과연 지금 투자할 만한 타이밍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통적인 금융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30% 50% 변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면은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채권이 사실 저는 계속 채권을 했었고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채권이 그냥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이는 그림은 우리나라 금리 곧 인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마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걸로 보이고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사이클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금리를 높이 올렸던 상태를 다시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금리를 다시 노멀라이즈 시킨 금리를 낮추는 기간이 사이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는 못할 거다. 채권의 금리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물론 수익률은 낮을 수 있겠지만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채권과 비슷한 다른 자산들 투자할 만한 것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P2P 저는 1년 넘게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게 괜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P2P에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주식 담보 대출들 수익률 기준으로 약 1년 8에서 12%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근데 감당할 만한 위험 수준의 꽤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기도 짧고요. 만기도 보통 1년 미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괜찮은 상품들을 찾으면 설사 연체가 생기거나 디폴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PEP 투자는 무엇인가요? P2P라는 거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A라는 분이 자기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대부분 은행이나 다른 제2금융권 등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 추가 대출을 받을 때 P2P 업체를 통해서 다른 개인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개인들은 대주가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플랫폼 회사에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둘을 매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LTV 기준으로 50%가 넘기 힘든 상태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이냐 아니면 벌써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냐 등등에 따라서 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 물론 이제 P2P 대출은 당연히 후순위고요. 은행 대출에 대해서 후순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LTV가 높지 않다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은행에서 약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라고 치면은 그 이후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더 대출 받을 때 P2P 쪽으로 차주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LTV 기준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70% 정도의 LTV가 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50에서 70% 사이를 투자하게 되는 건데 보통 만기가 1년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년 안에 20, 30%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설사 그분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플랫폼에서도 경매를 처리하니까 그렇게 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전액이나 그래도 꽤 대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한 투자인가요? 맞습니다. 예,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물론 있고요. 원금 손실은 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를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LTV가 80% 이상이면은 투자하기 힘들고요. 저는 이제 70% 이상도 잘 안 보고요. 근데 보다 보면은 괜찮은 상품들도 많아요. LTV가 30% 미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40% 미만, 30% 미만이 되는 경우도 많고 담보 물건도 저는 보는데요, 당연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무슨
들어보면 알만한 그래도 서초에 있는 서초 레미안 같은 담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LTV가 30-40%밖에 안 된다면은 1년 안에 서초 레미안 가격이 50%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적어도 원금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전을 받겠죠.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감당할 만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부터 투자 가능한가요? 5천 원인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플랫폼 회사마다 좀 다른데 5천 원이나 10,000원부터 투자 가능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도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 가능 한도가 또 있어요. 그게 이거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 아마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이.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한도가 없어질 거고요. P2P 같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자금이 모여 있을 때 은행에 그냥 넣어놓게 되면은 저도 정기예금도 당연히 현금 돌리는 차원에서 돌리긴 하지만 정기예금을 돌리면은 매우 안전하죠. 그래서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 돌리게 되면은 3%대 초중반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돌릴 자금이라면, 특히 1년 정도 돌릴 자금이라면은 이런 PT 같은 데 넣어놓으면 8%, 9%. 저는 이 8% 특히 이제 5%가 넘어가는 수익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이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진 상품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괜찮은 투자 안에 찾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고 싶다,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고 싶다. 그 오피스텔을 임장도 가야 되고 동네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투자하기 위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자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투자하기 전에 매우 오랜 기간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늘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적어도 뭔가 새로운 거에 투자하기 전에 누가 얘기했다고 투자하지 말고 스스로 책도 사보고 무슨 인터넷 강의도 있고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3개월,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시간을 최초엔 가져라. 그리고 나서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모르는 건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모르는 걸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거를 투자할 때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시간이 매우 걸릴 겁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그 지역 안에 어느 정도 상권을 선정해야 될 거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매물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 안에 상권 분석 가서 동네도 알아봐야 되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유동인구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눈으로 해봐야 되겠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어떤 투자 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좀 마음 편하게 5% 이상 되는 어딘가에 돈을 넣어놓을 수 있다면 그럼 매우 괜찮은 투자 아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5% 넘어가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주변에 뭔가 갖고 있다면 그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던 간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주 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채권, PEP인가요? 사실 P2P도 저는 채권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위험한 채권 투자라고 분류하겠죠. 채권은 아닙니다.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근데 채권 투자를 한다고 드릴 말씀은 이제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취미 삼아서 미국 국채 선물을 좀 트레이딩을 합니다. 취미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투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상업용 건물 매수했던 사례인데요. 당시 2011년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6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매수할 때는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의 제 현금을 들이지 않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서울 근교가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언저리에 있는 건물들은 자본 환원율이 2%를 많이 넘지 못하거든요. 수도권으로 가니까 수원이었는데 한 7%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대출 금리가 7%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7%를 가지고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일부는 원금을 갚으면서 그리고 제가 돈을 벌릴 때마다 그 원금을 또 일부를 갚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다 갚았고요.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매각할 때는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꽤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들어간 현금으로 생각하면은 수익률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고 7% 수익률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운 좋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나빠지지 않기 전에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채권쟁이는 채권을 하던 사람들은 늘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문적 금융적으로는 자기가 예상한 수익률이 벌어지지 않는 거를 리스크라고 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원금 손실 가능성 매우 채권 투자스러운 발언인데 이거는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투자 안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겠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면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저는 원금 손실 가능성 더하기 그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어떤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P2P도 괜찮은 시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예금부터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예금, 적금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보너스를 크게 받아서 현금 흐름이 크게 들어온 분들, 1억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투자하면 좋겠냐? 저는 늘 그럽니다.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기예금 넣어 놓으세요. 저한테 뭘 투자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 아직 투자의 대상이 없는데 저한테 추천받고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돈을 묶어놓고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2P도 그 정도 금액이면은 작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넣어놓으면 중간에 빼면 이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3개월 정도는 적어도 최소 고민해 보시라고. 뭔가 새로운 걸 투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적금 얘기를 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약이 사실 자산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적금으로 제 월급 통장의 금액 일부가 돈이 나가버리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약간 강제적으로 소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오늘 대학을 졸업해서 오늘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저의 과거를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뭘 하겠냐고 하면 저는 그거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올 월급의 금액과 저의 씀씀이를 계산해서 저의 씀씀이를 얼마 정도 줄인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금액을 다 적금으로 자동이체되게 만들 것 같아요.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돈이 1년, 2년 정도가 모이면 그럼 투자할 만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P2P에 투자해서 연 8%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괜찮은 주식을 찾아서 물론 저는 투자하지 않지만 괜찮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여윳돈이 생겨 있습니다. 100만 원은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투자하기 전에 저는 매우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그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투자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갖게 될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이해는 하고 투자를 해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에 20%를 벌어봤자 20만 원이 벌리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택시 한 달 한 번 덜 타면은 2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산이 형성되기 전에는 사실 전략이 제일 큰 자산을 모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아주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은 조금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성공했을 경우에. 물론 성공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라는 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후에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을 벌 수 있는 자산은 1000만 원이 0이 될 수 있다는 가정도 당연히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수익이 높으면은 위험이 높죠. 의미 있는 수익을 위한 시드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대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꽤 위험한 자산,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으로 가려면은 5천에서 1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 어딘가 금액일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코로나 때였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영업이 힘들어지니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을 하진 못했고요. 현금을 태웠죠. 현금을 태웠고 버텼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극복을 하게 됐죠. 지금 상업용 부동산 투자 괜찮을까요?
사실 뭐 지역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투자할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가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뭐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놔서 그걸로 수익을 벌 수 있다면은 그것도 상업용 부동산의 일종이라고. 상업용 부동산을 부르진 않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면은 그것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일종이라고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법적으로는 물론 아니지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상가들이나 건물이 물론 비쌉니다. 건물 하나 사려면은 매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들은 몇 천억씩 하는 건물도 있을 거고 몇 백억씩 하는 건물도 있을 거지만, 잘 찾아보시면은 꼬마 빌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10억대, 20억대 건물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대출비가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실제 현금으로 따지면은 그 투자하는 대상 가치의 50% 미만의 현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한 5에서 10억 이상은 있어야지 현금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몇십억, 뭐 100억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했다기 보기보다는 몇 번 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상승했으니까요. 건물 투자 시 팁을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자본 환원율을 제일 많이 보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담보 대출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이거는 그냥 채권입니다. 저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 사채업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8% 이상이 벌린단 말이죠. 세 전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 상업용 건물을 사서, 그래서 3%도 안 되는 상업용 건물을 사서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캐브레이지 3%밖에 안 된다면은 자리가 좋은 안전한 자산들은 3% 정도밖에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3%짜리 자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재산세도 내야 되고 각종 비용도 들어갈 텐데, 물론 이제 머리도 아파요. 상업용 건물을 사면은 세입자 나가면 머리 아파지죠. 그리고 세입자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노동이라고 할 만큼 큰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건 다 감안해도 3%가 안 되는 수익이 벌리는데 8%짜리 부동산 담보 대출에 투자한다면은 5%의 초과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5%의 초과 수익이 복리로 따지면 25%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 된단 말이죠. 5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해서 3%를 벌면서 5년을 지나서 예를 들어서 30%쯤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한 거와 비슷한 숫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저는 매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8%가 넘어가는 뭔가를 찾는다면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그런 자산들을 담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국내 금리 말씀하시면은 그렇고요. 미국 금리도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대부분의 위험 자산에 있어서, 물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금리가 오른 상태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급격히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정말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금리를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이 안 좋아질까 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게 자본시장에 있어서 과연 호재냐 악재냐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좀 지나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강남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대지가 약 250평, 그리고 건물은 매우 오래된 모텔 같은 건물이었어요. 대로변이었고요. 그 건물이 몇 달 전에 700억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었어요. 그래서 객실이 4, 50개도 안 되는 모텔 5, 6만 원, 1박에 5, 6만 원 정도 되는 모텔 건물이었는데, 물론 이제 건물 가치는 당연히 0으로 쳐져 있었겠죠. 건물은 되게 오래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건물이 지나가면서 저도 계속 의아하게 보긴 했지만, 건폐를 생각해 보면 건물이 되게 조그맣게 지어져 있었고요. 용적과 건폐를 생각하면은 거기다 매우 큰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거를 6, 70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거래가 된 게 한 서너 달 전인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강남에 있는 건물들 대지 평당 기준으로 3억, 4억, 특히 신사동 5억, 6억 넘어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신사역 근처에 있는 땅을 대지 평당 6억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수익률을 따지면은 2%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월세 받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2%밖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오래 투자했던 친구와 좀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약간 이 목 좋은 자리의 건물들이 상업용 부동산들이 좀 사치제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럭셔리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부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만 해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 단순 계산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평당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고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이 가격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거든요. 50평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넘어가는 경우 아니 50평 대지가 50평짜리 건물도 50억을 안 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말이 되나 특히 일부 지역 매우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어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를 어마어마한 가격에 주고 사는 재벌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보던 약간 그냥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부동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명품의 경제학에 가까워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그게 언제 무너질 수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부 건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사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자본 환원율이 5%도 안 되는데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다 치더라도 지금 건물 사는데 대출 받을 때 5%가 넘는 금리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몇 개 이제 건물 매물들을 봤었을 때 저 정도 대출을 받고 건물을 사면은 저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는 이자도 못 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자도 못 내는 수익률이 벌린다면은 갖고 있는 내내 돈을 제가 더 부어야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재산세도 낼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투자 매력이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투자하기 유망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저는 가장 비싼 동네들 주변에 있는 약간 변두리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포는 매우 비싸요. 방배동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양재동은 훨씬 더 싸요. 양재 시민의 숲 쪽은 훨씬 더 싸질 겁니다. 물론 그래도 비싸요. 싸지는 않아요. 근데 싸지는 않는데 근데 중심부가 너무 비싼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조그만 변두리로 나가도 훨씬 싼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싼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으니까 싸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비싼 동네 강남과 아까 얘기했던 반포 언저리 이런 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치제로서의 역할을 제외한다면 과연 경제적으로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가격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도권 밖으로 넘어가거나 수도권도 이제 뭐 판교나 분당, 수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보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에 잘못 건물을 매입했다가 고생하는 경우 매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아예 이 중심지에서 너무 벗어나는 쪽은 위험할 것 같고요.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물들은 그래도 좀 계속 알아봐도 좋지 않을까. 저도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익률입니다. 저는 건물도 하나의 채권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라고 분류를 하니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는 우리 예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현금 흐름이라도 생기는 자산을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2%대 주담대가 등장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큰 영향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2%대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부동산 그 사람의 신용도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담보를 갖고 얼마까지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긴 한데요. 또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러면은 주담대 특히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할 때는 보통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볼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2%대 대출 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대 중반, 후반, 4%대 정도 대출 받을 것 같긴 한데 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상승할까라는 거는 약간 의문이기는 합니다. 끝없는 월요일은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삶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삶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제 오랜 기간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책을 쓰면서 제 아들이 셋인데 아들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한 내용들이 제 아들들이 나중에 이런 거는 좀 애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어서 저도 사례를 들으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써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써놨으니 읽어보시면은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애독 부탁드립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자산 형성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늘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저희 뭐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는 모르는 건 투자하지 말자 주의입니다. 뭔가를 투자할 때 꼭 그 투자 대상이 어떤 형태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그 위험을 과연 투자하는 당신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금융회사로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죠. 고위험 고수익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고수익은 고위험이고 저위험은 저수익입니다. 하이 리스크라고 하이 리턴은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커지고 위험이 작으면 수익이 작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